야, 거기 아가씨. 혼자 가기 심심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갈게요. 오빠들 채 가서 술 한 잔 더 할까? 클럽에선 제대로 얘기 못 했잖아. 싫어요. 저 아는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말이 없네. 귀 먹었냐? 우리랑 놀자고. 착한 말로 할 때. 김수진의 19회를 마무리하는 날이었다. 고등학교 졸업식 후 친구들과 들뜬 마음으로 향했던 홍대의 클럽은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해방감을 주었다. 처음으로 힐을 신고 춤을 췄고 알싸한 칵테일을 몇 잔 들이켰다. 새벽 1시가 넘어 친구들과 헤어져 홀로 귀가하던 길. 붉은 조명이 번지는 거리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귓게는 아직도 쿵쿵 울리는 음악 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불안정했지만 얼굴에는 설렘과 함께 뿌듯함이 가득했다. 그녀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지 않은 거친 목소리들이 뒤에서 들려왔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덩치가 산만한 남자 셋이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술 기운이 순식간에 달아났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지만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다. 아가씨, 왜 그래 무서워할 거 없는데. 우린 그냥 놀고 싶을 뿐이야.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팔뚝에는 새빨간 용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옆에 있던 다른 2명도 인상이 험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시선은 수진의 몸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다. 수진은 몸열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이제 막 졸업한 20살의 평범한 여학생이었던 그녀에게 이런 경험은 생전 처음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저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하지만 그들은 수진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낄낄거렸다. 엄마, 하하. 우리가 엄마한테 전화해 줄까? 예쁜 딸이 오빠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다고 말이야. 김대수라는 이름의 남자가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수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그중 한 명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다. 싫어요, 저리 가세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마치 그녀의 공포를 즐기는 것처럼. 김대수는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어디서 소리를 질러 조용히 해. 착한 아가씨가 왜 이래. 그의 소나기에서 수진의 팔목이 으스러질 듯 아파왔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덫에 걸린 토끼 신세가 되어버렸다. 20살의 첫 일탈은 이렇게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공포와 함께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었다. 항상 자신을 걱정하며 매일 밤 10시가 되면 전화로 귀가 여부를 확인하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엄마가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실망할까. 클럽에 간 것도 모자라 이런 위험에 처하다니.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함께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힘을 뺐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딸의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하던 영희가 직접 딸을 찾아 나섰다. 평소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늘 마중을 나갔던 영희는 오늘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집을 나섰다. 수진이 졸업 후 친구들과 클럽에 간다는 말에 겉으로는 쿨한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영희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주위를 살폈다. 20년의 군 생활에서 단련된 그녀의 육감은 딸의 비명이 들리는 곳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영희의 시야에 딸을 둘러싼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고 있었다. 수진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딸에게 손을 댔다. 그녀의 딸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망쳤다. 그들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영희의 머릿속은 분노와 함께 전장의 냉정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된 전설적인 7본7의 전사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골목 안으로 진입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소리도 내지 않았다. 수지는 남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그러자 남자는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당겼다. 이거 놓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 뒤에서 차갑고도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제 딸에게 뭐라고 하신 건가요? 그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지만 그 위압감은 온 골목을 집어삼킬 듯했다. 세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범한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아주머니가 도대체 무슨 깡으로 감히 자신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들은 영희를 비웃었다. 하하하, 학생, 어머니시구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따님을 안전하게. 김대수가 조롱 섞인 웃음을 날렸다. 하지만 영희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더욱 깊고 날카로운 빛을 뿜어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제 딸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순간 그녀의 몸은 이미 수많은 전장에서 단련된 전투태세로 돌아가 있었다. 김대수는 눈앞의 여자를 조롱하듯 훑어보았다. 50대 중반의 평범한 아줌마. 동네 슈퍼마켓에서나 마주칠 법한 수수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클럽 앞으로 가는 젊은이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자신들의 기세에 눌려 덜덜 떠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아이고, 학생 어머니시구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따님 안전하게. 김대수의 입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와 함께 다른 두 남자도 낄낄거리며 웃었다. 이 상황이 그저 재미있는 연극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영희의 눈빛은 그들의 웃음과는 정반대였다. 웃음기라곤 단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얼음처럼 차갑고 깊은 눈이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20년간 수많은 훈련과 실전 속에서 단련된 오직 목표만을 향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영희는 한 발짝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조롱하던 그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것이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 딸에게서 떨어지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아줌마, 괜한 참견 마시고 그냥 갈 길 가세요. 당신 딸은 우리한테 너무 깝치다가.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영희에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밀어붙이려 팔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영희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20년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남자의 손이 영희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그녀의 오른손이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챘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틀었다. 악!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손목 관절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김대수와 다른 한 남자는 이 광경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놀던 평범한 아주머니가 어떻게 한순간에 동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야, 이 미친 아줌마가 다른 한 남자가 분노에 차 주먹을 날렸다. 영희는 낮게 몸을 숙여 그의 주먹을 피했다. 동시에 그의 발목을 발로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다. 이 모든 일이 불과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다. 김대수는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영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그의 삶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섬뜩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 여자 보통이 아니다. 영희는 쓰러진 남자들의 상태를 살폈다. 팔목이 꺾여 고통에 신음하는 남자 얼굴이 땅에 박혀 코피를 흘리는 남자, 그리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김대수까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영희는 조용히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은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알던 엄마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는데
지금 눈앞에 이 사람은 마치 영화 속의 전사 같았다. 수진아, 엄마 뒤로 가라. 영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홀린 듯 엄마의 등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몸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엄마의 넓은 등에 기대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때 바닥에 쓰러졌던 남자가 고통에 신음하며 일어서려 했다. 영희는 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남자의 목덜미의 급소를 정확히 눌렀다. 읍.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다시 바닥에 쓰러졌다. 김대수는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다. 그는 영희가 단순한 무술인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것처럼 김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대수의 몸이 저절로 떨려왔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싸움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이토록 압도적인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영희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두 남자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있는 김대수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20년간의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훈련소에서 배운 무술 기술 실전에서 익힌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녀의 몸은 여전히 전장의 전사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였다. 그녀의 입술에서 차가운 말이 흘러나왔다. 마지막 경고다.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지만 그 위협은 충분했다. 김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겪었던 어떤 형님보다, 어떤 경찰보다도 이 여자가 훨씬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는 동료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이 미리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영희의 표정은 그제야 조금 누그러졌다. 이제 이 상황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김대수는 멈칫했다. 경찰이 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자신의 과거 전과와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 교도소행은 불보듯 뻔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여자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그는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영희를 바라보았다. 영희의 눈은 여전히 그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영희는 그런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 경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경찰관 3명이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3명의 남자와 그들을 내려다보는 한 명의 중년 여성을 보고 잠시 당황했다. 신고 내용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어머니가 폭력배 3명을 제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김대수는 경찰을 보자마자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비명을 질렀다. 경찰관님, 이 여자가 우리를 폭행했어요.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와서. 그는 영희를 가리키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영희는 그의 비열한 변명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한 표정으로 경찰관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저희 딸이 이분들에게 위협을 받아 신고했습니다. 저는 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영희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어머니, 이 남성분들은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폭행하셨다고 주장하시는데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영희를 보며 물었다. 그들은 김대수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딸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호신술을 배운 적이 있어서. 영희의 말에 경찰관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한 명의 여성이 3명의 건장한 남성을 제압했다는 사실을 아직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때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경위 한 명이 수진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학생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수진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몸을 떨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기 3분이 저를 위협하고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칼도 꺼냈어요. 수지는 바닥에 부러진 칼날 조각을 가리켰다. 경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황은 이제 명백해졌다. 경희는 김대수를 쳐다보며 물었다. 흉기를 소지하셨나요? 김대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물었다. 경희는 한숨을 쉬며 무정의로 지원을 요청했다. 그때 그는 문득 영희의 눈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익숙한 하지만 자신이 아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은 수많은 사선 애시셴을 넘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냉정한 눈이었다. 경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속삭이듯 영희에게 물었다. 혹시 특수전사령부 7방7이십니까? 영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경희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경희는 그녀의 미동도 없는 눈빛에서 확신을 얻었다. 그는 20년 전 군에서 복무할 당시 707 부대원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임무만을 생각하는 광기가 담겨 있었다. 영희의 눈빛이 정확히 그러했다. 경희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중령 이영희 맞으십니까? 제가 복무할 당시 여군 중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불렸던. 영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과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김대수와 그의 동료들은 경희의 말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707. 그 이름이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에 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자신들이 감히 건드린 여자가 대한민국 최정계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니.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절망이 서려 있었다. 영희는 20년의 군 생활 동안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 하나로 버텨왔다. 707 특수 임무대대에서 그녀는 여군이 아닌 전사로 불렸다. 극한의 훈련을 견뎌냈고 수많은 비밀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중령까지 진급하며 모두의 존경을 받는 엘리트 장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대했다. 바로 수진을 위해서였다. 홀로 딸을 키우면서 군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주저없이 전역을 선택했다. 딸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임무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다. 딸에게는 자신이 군대에서 일했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숨겼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비밀이 딸의 안전을 위해 드러나게 되었다. 수지는 엄마의 진짜 정체를 알고 충격에 빠졌다. 자신에게 언제나 상냥하고 다정하기만 했던 엄마가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무서운 전사였다니.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심이 뒤섞인 감정의 눈물이었다. 경찰관들이 김대수 일행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김대수는 마지막으로 영희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1시간 전의 조롱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공포와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영희는 그런 그들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이 상황은 그저 딸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남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무언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법의 심판이 끝이 아님을 때로는 용서가 더 무서운 복수가 될 수 있음을. 새벽 2시. 영희와 수지는 경찰서 조사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영희는 여전히 침착했고 마치 익숙한 일상인 것처럼 담담하게 진술을 이어갔다. 담당 형사는
수진의 진술과 영희의 이야기를 종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은 명백했다. 미성년자 추행, 미수, 흉기 소지, 집단 폭행 등 혐의는 중범죄에 해당했다. 영희는 사건 경위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명했고 그녀의 진술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형사는 그런 그녀에게서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기운을 느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 남자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습니다. 특히 리더 격인 김대수라는 자는 상습범입니다. 이번엔 흉기까지 사용했으니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형사의 말에 수지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에게는 당연한 결과였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를 안겨준 이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하지만 영희의 표정은 달랐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수진이 보기엔 억울함도 분노도 없는 무표정이었다. 수진은 엄마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다. 그때 영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사님 혹시 이분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면? 영희의 말에 수진은 깜짝 놀라 엄마를 바라봤다. 수진의 눈에는 배신감과 함께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을 그렇게 지켜주었던 엄마가 이제는 그 가해자들을 용서하려 한다니. 수진은 엄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형사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영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이 남자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형사는 영희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보통 이런 상황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평생 감옥에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영희는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 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상습범입니다. 교도소에 간다고 해서 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누군가의 진심, 어린 용서와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영희의 눈빛은 확고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신념인 것처럼 형사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과 사회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영희의 과거를 알게 해준 베테랑 형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베테랑 형사는 영희의 깊은 눈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20년간의 특수부대 생활을 통해 단순히 싸우는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사람을 다루고 상황을 통제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의 이번 제안이 그들의 재범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수지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왜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려고 했는데 왜 용서해 주려고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희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말했다. 수진아, 엄마 말 잘 들어.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야. 엄마는 복수심으로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그들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그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더 큰 의미의 복수일지도 몰라. 수지는 엄마의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엄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을 믿었다. 영희는 다시 형사에게 말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옆방에서 듣고 있던 김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영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들을 용서하고 선처를 부탁하겠다는 영희의 말에 김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짐승처럼 다루던 그녀가 이제 와서 자신들을 감싸주려 한다니?
김대수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어떤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굳어있던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각은 새벽 4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영희와 수진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진은 여전히 엄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닥친 끔찍한 위협보다 엄마가 가해자들을 용서하려 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려고 했는데 왜 용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영희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건네고 딸의 옆에 앉았다. 수진아, 엄마는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영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단순히 처벌하는 건 그들의 삶을 더 나쁜 방향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 그러면 그들은 더 독해지고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또다시 피해를 줄 거야. 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이 사회는 한 명의 잠재적 범죄자를 잃고 2명의 안전한 시민을 얻는 게 돼. 수지는 엄마의 말이 어려웠다. 하지만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서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영희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건 일회성 해결책일 뿐이야. 엄마가 내 곁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진정한 해결책은 그들 스스로가 변화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엄마의 조언이 아닌 수많은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지휘관의 전략적 판단이었다. 한편 경찰서에서 풀려난 김대수는 갈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삶을 지탱해주던 친구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영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자신을 단 1초 만에 제압했던 그 압도적인 힘,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따뜻한 용서. 그는 평생을 힘으로 억누르고 살아왔다. 자신보다 약한 자를 짓밟고 강한 자에게 굴복하며 살아왔던 그의 세상은 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김대수는 난생 처음으로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 했는지, 그리고 그 짓을 막아선 영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김대수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의 삶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그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녀가 자신에게 준 기회를 헛되이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다. 김대수는 용기를 내어 영희의 전화번호를 수소문했다. 경찰서에서 오고 간 서류들을 통해 간신히 알아낼 수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는 짧은 순간이 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과연 그녀가 자신의 전화를 받아줄까?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영희는 잠든 수진을 방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보통 반갑지 않은 전화였다. 하지만 영희는 왠지 모르게 그 전화를 받아야만 할 것 같았다. 여보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대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오늘 그 사람입니다. 영희는 그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어떻게 제 번호를? 영희의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이 묻어났다. 죄송합니다. 경찰서에서. 그리고 정말 죄송해서요. 김대수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전의 거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뉘우침만이 가득했다.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할 말이 있다면 하세요. 영희는 김대수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김대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제게도 딸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와서 그 애를 보니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영희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약속 지키세요. 김대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처럼. 저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끊겼다. 영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아침 영희와 수지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식사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지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긴 꿈처럼 느껴지면서도 엄마의 행동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영희는 그런 딸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엄마는 네가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엄마를 믿어주었으면 좋겠어.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믿어요, 엄마. 근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요. 엄마가 그 사람들을 용서한 게.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영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는 그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네가 더 안전해질 방법을 선택한 거야. 그들이 복수심에 가득 찬 범죄자가 되는 것보다 스스로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길이거든. 영희의 말은 단호했고 수지는 그제야 엄마의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김대수가 서 있었다. 그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단정한 차림에 허름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이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뉘우침과 함께 두려움이 가득했다. 수지는 엄마 뒤에 숨어 그를 지켜보았다. 어젯밤에 악몽이 다시 떠오르자 몸이 굳어졌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김대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영희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직접 꼭 사과드리고 싶어서. 영희는 말없이 꽃다발을 받았다. 김대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였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게도 딸이 있는데 만약 제 딸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그는 꿇어앉아 고개를 숙였다. 영희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일어나세요. 이미 충분히 반성하신 것 같습니다. 영희의 말에 김대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었지만 그 표정은 진실했다. 김대수는 작은 카드를 건넸다. 이건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작은 갚음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살겠습니다. 카드를 보니 청소년 상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영희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김대수는 그날 이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조직에서 손을 씻고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경험은 그 누구보다 잘못된 길로 빠지려는 청소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김대수는 그들에게 영희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나 같은 놈도 변할 수 있어. 나에게 손 내밀어준 어머니 덕분에. 그의 이야기는 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편 수지는 김대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의 변화를 보며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싸움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사람. 수진의 말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딸은 이제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닌 함께 세상을 바꿔나갈 동반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김대수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의 과거 동료들에게는 배신으로 비춰졌다. 특히 김대수와 함께 영희에게 당했던 두 남자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들은 김대수가 영희를 만나고 난 뒤부터 연락이 끊긴 것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 그들은 김대수의 주변을 맴돌며 그가 영희에게 모든 것을 불었을 것이라고 오해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 영희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들이 영희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전개 특수부대 707. 그들은 영희의 정체를 알고 충격과 함께 더 큰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들을 농락하고 친구까지 빼앗아간 영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복수심은 영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은 영희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바로 그녀의 딸 수진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다시 한번 지독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는 영희와 수진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영희는 딸에게 호신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수진은 엄마의 지도를 받으며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 갔다. 엄마는 더 이상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수진에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그들의 일상이 다시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위협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김대수가 완전히 잠적한 지 보름이 지났다. 박성철과 이동진 그를 따르던 두 남자는 공허함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김대수가 영희라는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형이 우리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붙었다는 게 말이 돼. 박성철이 험악한 표정으로 술잔을 들이켰다. 이동진은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그들의 아지트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다. 우리 형이 그 아줌마한테 당하고 그대로 변해버렸어. 박성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당했던 굴욕도 모자라 이제 형까지 잃었어.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이동진은 박성철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 역시 같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단순히 김대수를 되찾는 것을 넘어 자신들에게 모욕을 안겨준 영희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복수를 다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맥을 총동원해 영희의 뒤를 캤다. 처음에는 단순한 폭력배인 줄 알았던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분노는 경악으로 바뀌었다. 특수 전사령부 707.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공포는 곧 증오로 변했다. 자신들을 완전히 가지고 논 영희에게 갚아줄 방법이 필요했다. 박성철은 차갑게 웃었다. 정면으로 붙는 건 미친 짓이야. 우리가 그 아줌마보다 힘이 셀 수는 없지. 하지만 그 아줌마의 약점은 우리가 잘 알아. 그의 눈빛은 섬뜩했다. 그들은 영희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았다. 바로 딸 김수진이었다. 그들은 수진의 집 근처를 맴돌며 그녀의 일상을 관찰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수진은 영희에게 호신술을 배우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거리를 걷는 수진의 모습은 그들이 한 달 전 짓밟으려 했던 순수한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수진은 순수한 학생이 아니었다. 영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친구와 카페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동진이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박성철은 폰 화면을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 아가씨가 그 아줌마의 전부겠지. 제일 소중한 걸 잃는 고통 제대로 알려줘야지. 그들은 복수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달려드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들의 복수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들은 영희가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려 그녀의 내면을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영희와 수진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영희는 매일 저녁 수진에게 호신술을 가르쳤다. 수진아, 힘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야.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관절을 공략하는 거야. 영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삶의 지혜처럼 느껴졌다. 수진은 엄마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겁 많던 여학생이 아니었다. 깡패들에게서 도망치는 대신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주변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박성철과 이동진은 수진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녀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영희와는 달리 무술 실력은 없었지만 교활함과 잔인함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영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영희가 딸을 잃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굴욕을 갚으려 했다. 그들에게는 영희의 고통이 가장 달콤한 복수였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영희는 늘 하던 대로 수진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은 엄마에게 배운 대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걸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골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뒤를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수진이 혼자 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이 쥐어져 있었다. 수진은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그녀는 순간 긴장했지만 엄마에게 배운 대로 침착하게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심하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골목 모퉁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두 남자가 그녀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다시 한번 굳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영희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도착했을 시간이었다. 그녀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20년간 수많은 매복과 작전 속에서 단련된 그녀의 육감은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이 밤의 고요함이 오히려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휴대전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영희는 수진이 돌아오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주변의 작은 변화 하나 놓치지 않고 샅샅이 훑었다. 모퉁이를 돌아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영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바닥에 떨어진 수진의 귀걸이가 보였다. 얼마 전 생일 선물로 사준 수진이 가장 아끼는 귀걸이였다. 귀걸이 옆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종이에 적힌 글씨를 읽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707의 어머니, 당신의 가장 약한 고리를 잡았습니다. 이걸 찾거든 내일 오후 2시 서초동 패창고로 혼자 오십시오.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의 예쁜 딸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글씨 아래에는 수진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수진은 입이 틀어막힌 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희의 머릿속에서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세상의 모든 증오를 담은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복수만을 꿈꾸는 맹수가 되었다. 영희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 딸을 납치한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영희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평범한 아주머니가 아닌 707의 전사라는 것을. 그들은 정면 승부 대신 영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다. 영희는 손에 든 종이를 꽉 쥐었다. 그들의 협박은 분명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딸의 목숨은 위험했다. 영희는 딸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그들의 도박에 홀로 맞서야 했다. 영희는 곧바로 움직였다. 그녀는 납치 현장을 살폈다.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타이어 자국, 그리고 흙에 찍힌 발자국 2쌍.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모든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골목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카메라가 이미 그들에게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의 오랜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다. 태민아, 이영이다. 지금 당장 이 좌표에 있는 모든 방범 카메라 영상 자료를 찾아줘. 최대한 빨리.
이유는 묻지 마. 전화기 너머에서 태미는 영희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긴급함과 분노를 감지했다. 영희는 곧바로 김대수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동료였던 두 남자가 이 일에 연관되었음을 직감했다. 김대수에게는 그들이 자신의 딸에게 해코지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분노와 함께 불안에 휩싸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은신처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저녁 후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관해둔 장비들이 있었다. 영희는 은신처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었다. 평범한 주부의 옷 대신 그녀의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전투복을 입었다. 그녀의 손에는 20년간 그녀의 동반자였던 칼이 쥐어졌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무자비한 전사였다. 그녀는 지도와 함께 노트북을 펼쳤다. 폐창고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지형과 침입 경로를 분석했다. 그녀는 그들을 쫓는 사냥꾼이자 동시에 함정을 파는 전략가였다. 한편 채탄 박성철과 이동진은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었다. 봤냐? 그 707 아줌마 얼굴. 우리한테 복수하겠다고 난리치겠지. 근데 자기 딸이 잡혔으니 어쩔 거야. 허둥지둥 혼자 오겠지. 우리한테 제대로 당하게 될 거야. 박성철이 비열하게 웃었다. 이동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난 좀 무섭다. 우리가 너무 선을 넘은 것 같아. 707을 건드리는 건. 박성철은 그의 말을 비웃었다. 걱정 마. 우리가 먼저 칠 거야. 그 아줌마가 우리에게 굴욕을 줬듯이 우리도 그녀에게 똑같이 갚아줄 거야.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하게. 영희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는 폐창고로 향하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경로를 파악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딸이 없었다면 그녀는 아마 20년 전에 자신처럼 홀로 어둠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영희는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자신의 비밀 은신처로 들어섰다. 10여 년 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을 때도 이곳만은 남겨두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지금 그 혹시 모를 상황이 최악의 형태로 닥쳐왔다. 그녀는 평범한 외투를 벗고 10여 년 동안 옷장 속에 잠들어 있던 검은색 전투복을 꺼냈다. 뻣뻣한 천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의 몸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반응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영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았는지 되새겼다. 딸을 낳고 전역을 결심했을 때 그녀는 다시는 이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평범한 엄마로서 평범한 일상을 살겠다고.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딸을 위험에 빠뜨렸다. 영희의 심장은 죄책감과 함께 분노로 들끓었다. 그녀의 눈에 한 장의 사진이 들어왔다. 전역하기 직전 부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잠시 응시했다. 젊은 시절의 그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으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다. 슬픔, 분노, 두려움. 모든 감정은 임무 수행의 방해가 될 뿐이었다. 그녀는 인간 병기가 되어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바로 인간의 감정을 다시 느끼는 방법이었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20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특수 임무 수행 중 자신의 판단 착오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던 순간. 그녀는 그 순간의 충격과 죄책감을 평생 잊지 못했다. 그 일 이후 그녀는 완벽한 작전 수행만이 무고한 희생을 막는 길이라 믿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임무와 결과만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딸이 납치되었다. 그녀의 완벽한 삶에 균열이 생겼다.
영희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한때는 무자비한 전사의 눈빛이었지만 지난 세월 동안 평범한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눈은 다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딸을 구하려면 다시 그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맹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과연 한번 맹수가 된 그녀가 다시 평범한 엄마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작고 날카로운 칼 2자루, 휴대용 통신 장비, 그리고 지도.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고 정확했다. 20년간 잊고 지냈던 근육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감정을 억누르는 군인 시절의 호흡법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하던 어머니와 전사가 점차 하나가 되어가는 순간이었다. 영희는 다시 수진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딸을 구해야 한다는 목표만이 남았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뜨거운 복수심이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폐창고로 향하는 길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그렸다. 그녀는 그곳에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상했다. 그들은 영희의 힘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희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허를 찌를 생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딸의 목숨을 건 싸움에서 공격자의 위치를 점하기로 결정했다. 영희는 은신처 문을 나섰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은 그림자처럼 조용했고 마치 전장에 나서는 전사처럼 단호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딸을 찾기 위해 그리고 딸에게 손을 댄 모든 사람에게 지옥을 선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본 자신의 눈빛을 기억했다. 차갑게 식어버린 하지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그 눈빛. 영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영희는 어둠을 삼키며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정확했다. 그녀는 큰 길 대신 좁은 골목길과 지름길을 택하며 속도를 높였다. 도시의 미로 같은 지형은 그녀에게는 익숙한 전장이었다. 그녀는 20년간의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해 도시의 모든 구조물을 활용하는 법을 터득했다. 옥상을 넘나들고 담을 뛰어넘으며 그녀는 납치범들의 흔적을 쫓았다. 그녀의 마음속은 오직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옛 동료 태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님 말씀하신 좌표 CCTV 영상 다 확인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검은색 외제 승합차입니다. 차 번호는 흐릿하지만 한 달 전 김대수 일당의 범행 현장 주변을 맴돌던 차량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착된 위치는 서초동 폐창고 근처입니다. 태민의 말에 영희의 눈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들이 김대수의 동료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영희는 지체 없이 폐창고로 향했다. 그녀는 단순히 달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다. 납치범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함정을 파놓았을지. 그들은 영희의 힘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정면 승부 대신 교활한 방법을 쓸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영희의 가장 큰 약점인 수진을 이용해 그녀를 유인하고 함정에 빠뜨리려 할 것이다. 영희는 그들의 수를 미리 읽고 그들의 허를 찌를 방법을 찾아냈다. 한편 폐창고 안은 습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수지는 낡은 의자에 결박된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의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박성철과 이동진은 그런 수진을 보며 조롱하듯 웃었다. 야, 너희 엄마 707이라며 그렇게 잘난 엄마가 왜 이렇게 혼자야? 너 혼자만 두고.
박성철이 수진에게 비열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다. 수진은 엄마에게 배운 대로 침착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손목에 묶인 밧줄을 조금씩 움직여 풀려고 했다. 하지만 밧줄은 너무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이동진은 그런 수진을 보며 비웃었다. 꼼수 부리지 마. 너희 엄마한테 배운 거 그거밖에 없냐. 그는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수진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울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의 말을 떠올렸다. 두려워하지 마. 네가 두려워하면 상대는 더 날뛸 거야. 침착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박성철은 수진의 눈빛에서 영희의 눈빛을 보았다. 그 차갑고도 단호한 눈빛. 그는 그 눈빛이 소름 끼치게 싫었다. 봐라. 저 눈. 그 아줌마랑 똑같잖아. 우리가 널 망쳐줄게. 그럼 그 아줌마도 똑같이 괴로워하겠지. 박성철은 수진에게 몸 열감을 주려 온갖 비열한 말들을 쏟아냈다. 수진은 그의 말을 무시하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오직 엄마가 자신을 찾아오리라는 것을 믿었다. 영희는 폐창고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창고의 구조 경비 상태, 침입 경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탈출 경로까지. 그녀는 그들이 수진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무작정 돌진하는 대신 그들의 허를 찌를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건너편 낡은 건물 옥상으로 조용히 올라갔다. 그녀는 쌍안경을 꺼내 폐창고 내부를 관찰했다. 영희는 창고의 입구에 설치된 함정을 발견했다. 낡은 드럼통과 쇠사슬이 얽혀 있었다. 그들은 영희가 정문으로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희는 그들의 예상을 비웃듯 후문을 통해 침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폐창고의 외벽을 타고 올라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20년 전의 자신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오직 임무만을 생각했다.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향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영희는 휴대폰을 꺼내 김대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동료들에게 무슨 일을 당했을까 불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수진만을 생각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옥상 위에서 폐창고를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다. 수진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더 버텨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바위를 깨뜨릴 듯 단단했다. 폐창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영희는 후문을 통해 침입했다. 낡은 창고 외벽을 타는 그녀의 움직임은 거미처럼 빠르고 조용했다. 그녀는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가장 효율적인 침투 경로를 파악했다. 그녀의 몸은 20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둠에 완전히 적응했고 그녀의 귀는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을 구하기 위해 어떤 장애물도 제거할 준비가 된 완벽한 사냥꾼이었다. 창고 내부에는 박성철과 이동진이 수진을 결박한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영희가 정문을 통해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유인해 함정에 빠뜨린 뒤 자신들이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그녀를 제압할 계획이었다. 그 칠봉칠인지 뭔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보여줘야지. 박성철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동진은 아직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주위를 살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때 창고의 천장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이동진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성철아, 방금 무슨 소리?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희는 천장 철골 구조물 위에서 소리 없이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녀의 착지음은 고양이처럼 부드러웠다. 그들은 그녀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영희는 자신의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진을 위협하며 떠들고 있는 두 남자였다. 영희는 지체 없이 행동했다. 그녀는 박성철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갔다. 박성철은 영희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영희는 그의 목 뒤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다. 헉!
박성철은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그의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옆에 있던 이동진은 이 상황에 경악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불과 한 달 전 자신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니. 그는 공포에 질려 주머니 속의 칼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영희가 더 빨랐다. 그녀는 순식간에 이동진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다. 으악! 이동진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팔 관절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그는 몸부림쳤다. 영희는 그의 팔을 더욱 세게 꺾었다. 딸에게 손댄 대가가 뭔지 제대로 느껴봐.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기계음처럼 차가웠다. 수지는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의 압도적인 힘과 무자비한 행동에 다시 한번 공포에 질렸다. 어젯밤 보았던 엄마의 모습이 오늘 밤에는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엄마는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완벽한 파괴자 같았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이름을 불렀다. 엄마. 영희는 수진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몸에 감고 있던 긴장감을 풀고 수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수진의 결박을 풀었다. 수진은 엄마의 품에 안겼다. 영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몸은 아직도 전투의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지만 딸의 천을 느끼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수진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딸을 발견하고서야 그녀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영희는 수진을 안심시키고 다시 뒤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다시 차갑게 식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두 남자에게 다가갔다. 당신들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겠지? 내가 한 딸의 어머니라는 것을. 영희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압도적인 힘과 존재 자체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영희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세상에는 법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 법의 밖에 있는 사람이지. 영희의 말에 두 남자는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괴물을 건드렸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김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수 씨, 당신 친구들 여기 있어요.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내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영희는 수진을 안고 창고 구석으로 물러섰다. 수진은 엄마의 품에 안겨 몸을 떨었다. 영희는 그런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여전히 싸움 태세를 유지했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박성철과 이동진을 쫓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영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어떤 대가를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 문이 열리고 김대수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창고 안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쓰러진 두 친구와 그들을 내려다보는 영희, 그리고 영희의 품에 안겨있는 수진.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들이 결국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김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희를 불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김대수의 말에 박성철이 고개를 들었다. 형? 형이 왜 여기 있어? 그 아줌마가 불렀어. 우리를 배신했어. 박성철의 눈은 원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대수는 친구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영희의 차가운 눈빛의 움직임을 멈췄다. 영희는 그에게 눈빛으로 말했다. 네가 해결해. 이 모든 일은 네가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야. 김대수는 영희의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대수는 친구들 앞으로 걸어갔다.
성철아, 동진아, 너희 왜 그랬어? 왜 이렇게까지 해? 나는 너희가 뉘우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대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박성철은 분노에 차소리쳤다. 뉘우쳐. 우리가 왜 뉘우쳐야 하는데? 형이 우릴 배신했잖아. 그 아줌마한테 당하고 그대로 변해버렸잖아. 우린 형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야. 김대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변한 게 아니야. 내가 원래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은 거지. 그 어머니가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 너희에게도 기회를 주셨잖아. 근데 왜 이렇게. 김대수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그는 친구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증오를 보며 절망했다. 이동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조용히 말했다. 형, 우린 형처럼 될 수 없었어. 우리도 무서웠어. 이동진의 말에 김대수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친구들의 공포를 이해했다. 그들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갇혀 살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대신 증오와 복수심으로 풀어내려 했다. 영희는 이 모든 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김대수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박성철의 눈빛에서 아직도 변하지 않은 광기를 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모든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영희는 수진을 안심시킨 뒤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김대수는 영희의 기운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성철과 이동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들이 내게 준 고통, 내 딸에게 준 공포,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제부터 당신들은 그 고통과 공포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해.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실려 있었다. 영희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여기 서초동 패창고입니다. 납치범들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물리적인 복수를 가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을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더 큰 형벌을 내릴 생각이었다. 그들의 죄를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녀의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경찰이 도착하고 그들은 모두 연행되었다. 영희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김대수의 선처를 부탁했다. 김대수는 친구들과 함께 경찰차에 오르며 영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김대수의 눈빛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가능성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이 사회를 지키는 길을 택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영희와 수지는 경찰서에서 나와 택시를 탔다. 영희의 품에 안겨 있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몸을 떨고 있었다. 영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차가웠다. 영희는 딸에게 어떤 말도 건넬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존재 자체가 딸에게 공포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들의 침묵은 이어졌다. 영희는 수진을 방으로 데려가 눕혔다. 수진은 잠든 척했지만 영희는 그녀가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했다. 그녀의 내면은 공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다. 영희는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 보았다. 그녀는 딸을 구하기 위해 20년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무자비한 본성을 다시 깨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딸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
영희는 자신이 무자비한 전사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과연 그녀가 다시 평범한 엄마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던 욕심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몰래 챙겨온 서류 뭉치를 꺼냈다. 김대수 일당의 범죄 기록과 함께 그들이 납치에 사용한 폐차, 직전의 승합차 관련 서류였다. 영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승합차는 이미 폐차 처리되어 소유주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영희의 눈은 서류의 작은 부분에 꽂혔다. 폐차 처리된 차량의 마지막 정비 기록이었다. 정비소 이름은 대성정비소.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렸다. 영희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대성정비소의 주소와 사업자 등록 정보를 검색했다. 주소는 서초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정보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올라 있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그 이름은 김대수와 그의 동료들 같은 하위 조직원이 아닌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 이름이 수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등장했던 이름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벌가의 이름이었다. 영희는 노트북을 끄고 소파에 기대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모든 일은 단순한 폭력배들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들은 왜 김대수 일당을 조종했는가? 그리고 왜 그녀를 노렸는가?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차가운 분노가 일렁였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을 지켰고 김대수를 변화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향한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딸을 위험에 빠뜨린 이 모든 비극의 뿌리를 뽑아낼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에 홀로 맞서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호했다. 그녀는 수진의 방으로 가서 잠든 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진은 잠든 와중에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영희는 그런 딸의 손을 잡았다. 딸을 위한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한밤중에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딸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좀먹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한번 전사로서의 차가운 빛을 되찾았다. 영희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가져온 서류를 다시 한번 살폈다. 대성 정비소. 평범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했다. 영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노트북을 켜고 자신의 옛 네트워크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전문가였다. 그녀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로를 통해 대성 정비소의 진짜 소유주를 추적했다. 그녀는 정비소의 자금 흐름과 거래처, 그리고 실제 운영자의 정보를 깊이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조사 끝에 영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대성 정비소는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주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그룹 태성그룹의 후계자 정현우였다. 그녀는 정현우의 이름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행 사건과 마약 스캔들에 연루되었지만 그때마다 거대한 로펌의 도움으로 모든 혐의를 벗어났다. 그의 이름은 이미 권력과 부패의 상징과도 같았다. 영희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희는 정현우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의 소셜 미디어 지인, 그리고 그의 과거 행적까지. 그녀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극도의 소시오패스였다. 그는 김대수 일당을 고용해 젊은 여성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공포를 보며
쾌락을 느끼는 끔찍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영희의 머릿속은 분노를 넘어선 혐오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딸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회의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했다. 하지만 영희가 발견한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정현우가 과거 연루되었던 사건들을 조사하던 중 그녀는 한 사건에 눈길이 꽂혔다. 그것은 3년 전 정현우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한 기술자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사건이었다. 정현우는 그 기술자를 맹비난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기술자의 완고함 때문에 결국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영희는 그 기술자의 이름과 사진을 확인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기술자는 바로 자신의 남편 수진의 아버지였다. 영희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자상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는 옳은 것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였다. 그녀는 남편이 과거 어떤 일을 했는지 몰랐다. 남편은 그저 그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다른 회사로 옮겼다고만 말했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과 분노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의 모든 복수는 사실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던 거대한 비극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영희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정현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과연 순수한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남편의 과거와 얽힌 이 거대한 복수극 속에서 그녀는 과연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증오에 사로잡힌 또 다른 복수자일 뿐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 싸웠지만 이제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위해 싸워야 했다. 영희는 딸의 방으로 가 잠든 수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영희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영희는 그런 딸의 얼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딸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위협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생각이었다. 영희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의심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욕심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고 딸과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워야 했다. 영희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정의를 위한 계획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후계자 정현우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대신 그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말살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갈 생각이었다. 그의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 그것이 그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인맥을 동원해 정현우의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의 소시오패스적인 취미, 김대수 일당을 조종한 증거,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 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비리까지. 모든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다. 정현우는 다음 날 저녁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자선재단의 정기 모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과 기자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영희는 그곳이 정현우를 무너뜨릴 가장 완벽한 무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곳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의 모습 대신 수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외모는 평범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참석자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과 허영심이 가득했지만 영희의 눈에는 오직 목표를 향한 냉정함만이 있었다. 영희는 능숙하게 정현우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는 을에 그렇듯이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여유롭게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영희는 그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정현우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희의 목소리에 정현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는 낯선 여자의 요청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누군데? 영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김수진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한지우의 아내입니다. 그 순간 정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영희는 정현우를 행사장 구석의 한적한 방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대화를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문이 닫히자 영희는 조용히 정현우를 마주했다. 당신이 제 남편을 죽였고 제 딸을 위협했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욕망 때문에 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제 딸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차분함은 정현우에게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정현우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다. 무슨 헛소리야?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 증거 있어. 영희는 그의 말에 비웃었다. 증거요? 당신이 김대수 일당을 조종했다는 녹음 파일, 당신이 마약을 하고 젊은 여성들을 유린했던 영상, 그리고 내 남편이 당신에게 보냈던 비리 고발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다 여기 있습니다. 영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보였다. 정현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게 무슨... 정현우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다. 영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힘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 세상에는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진실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당신에게 보여줄 겁니다. 영희는 USB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 USB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의 이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 안에는 이 모든 대화를 생중계하고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현우는 영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지만 영희는 그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다. 영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은 내 딸의 미래를 짓밟으려 했지. 하지만 나는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가문과 함께 짓밟을 겁니다. 영희가 조용히 방을 나서자 방 안에 홀로 남은 정현우는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태성그룹의 후계자 정현우의 끔찍한 실체를 폭로하는 뉴스로 떠들썩했다. 그의 모든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고 그가 저지른 악행들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그의 아버지와 태성그룹은 그의 모든 직위와 재산을 박탈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영희는 창가에 서서 그 뉴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그녀에게 아무런 기쁨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태성그룹 후계자 정현우의 몰락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끔찍한 범죄 행위와 아버지의 비리를 보도했다. 영희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공허한 먼지처럼 느껴졌다. 정현우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는 그에게 지옥을 선사했지만 마음속은 그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수지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영희에게 달려와 꼭 안아주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엄마를 영웅이라고 불러요. 수진의 눈빛에는 존경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영희는 그런 딸을 보며 애써 미소 지었다. 별거 아니야. 엄마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영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녀는 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존경심을 보았지만 그와 동시에 딸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자신의 어둡고 차가운 면모도 보았다.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영희는 조용히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공간이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책상을 정리했다.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남편이 그동안의 일들을 기록한 일기장이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남편의 고뇌와 두려움, 그리고 정현우의 비열한 협박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오늘 태성그룹의 정현우 이사가 찾아왔다. 그는 내게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동의해주면 막대한 돈과 명예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저지르려는 비리를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양심을 팔 수 없었다. 내 딸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내 가족을 협박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수진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영희는 남편의 마지막 일기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양심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복수의 끝에 찾아온 공허함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마지막 싸움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이루지 못한 정의를 대신 이뤄주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그녀에게 어떤 질책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고마움과 함께 수고했다고 말하는 듯 했다. 영희는 그제야 복수의 칼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식탁에서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말로 행복해요. 영희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행복하냐고?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 행복하지 않아. 영희의 솔직한 대답에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엄마는 그 사람들을 무너뜨렸고 이제 세상은 엄마를 존경하는데.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오히려 복수는 우리를 텅 비게 만들어. 엄마는 싸움에서 이겼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 물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다시 시작해야지. 텅 빈 마음에 새로운 것을 채워야 해.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싸우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너와 같은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거야. 영희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그 눈빛은 복수심이 아닌 새로운 사명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정현우의 몰락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영희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언론은 그녀를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라 불렀고 시민단체와 경찰서에서는 그녀에게 강연과 자문 요청이 쇄도했다. 영희는 모든 요청을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딸 수진이 말했다. 엄마, 이제는 도망치지 마세요. 엄마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수진의 말에 영희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영희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여성 안심 귀가 프로젝트의 실전 강사로 초빙되었다. 그녀의 첫 강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강의실에는 20여 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중학생부터 50대,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다. 영희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영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호신술과 위험 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이성적 판단과 자신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20년간의 실전 경험이 담겨 있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고 김대수가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박성철과 이동진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 달 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뉘우침과 함께 불안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영희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영희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김대수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대수는 영희의 그 눈빛에서 용서를 구하는 듯한 희미한 미소를 보았고 그는 안도하며 자리에 앉았다. 영희는 강의를 시작했다. 자, 누군가 여러분의 손목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는 박성철을 앞으로 불렀다. 박성철 씨, 제 손목을 잡아보세요. 힘을 줘서 단단히 잡아주세요. 박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손목을 잡았다. 영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힘으로 빼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엄지손가락 쪽으로 비틀어서 관절의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겁니다. 영희는 박성철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었고 박성철은 고통에 찬 표정으로 손을 놓았다. 모두가 영희의 시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의가 끝난 후 수진은 엄마에게 다가왔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수진의 눈은 반짝였다.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김대수도 영희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김대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영희는 김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임을 느꼈다. 그날 이후 김대수와 그의 친구들은 영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은 청소년 상담 봉사활동과 함께 영희의 호신술 강습에도 참여했다. 그들은 영희의 진정한 힘이 단순히 무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려는 청소년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회의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은 힘이 되었다. 영희의 이야기는 신문 기사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강연은 항상 만석이었고 그녀의 호신술 강습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영희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딛고 일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복수 대신 용서와 변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를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새로운 모습으로 영희를 맞이했다. 그녀의 여성 안심 귀가 프로그램은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다른 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요청할 만큼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다. 영희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민 안전 교육 전문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의 강의에는 항상 특별한 조교들이 함께했다. 바로 김대수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딸 수진이었다. 김대수는 이제 청소년 상담 전문가로서 잘못된 길로 빠지려는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친구들인 박성철과 이동진도 이제는 어엿한 봉사자로 활동하며 김대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과 증오는 사라지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수지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영희의 강의를 돕는 보조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 많던 여고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의 용기와 지혜를 물려받은 당당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미소는 한 달 전에 공포를 겪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밝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어두운 골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호신술 강습을 마친 영희는 수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영희에게 다가왔다. 혹시 이영희 선생님이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밤길도 무섭지 않고 무슨 일이 생겨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여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영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버스에 올랐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한 달 전의 사건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변화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복수는 상처를 남기지만 변화는 희망을 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도착해서 영희는 수진과 함께 앨범을 펼쳤다. 그곳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아빠의 사진을 보고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영희는 딸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싸움을 이어받아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딸과 같은 무고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밤이 되자 영희는 홀로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밤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어둠이 보였다. 그녀는 한때 복수심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파괴 대신 창조를 택했다. 증오 대신 사랑을 택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통과 상실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것이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